1990년 저는 첫 아이를 배에 품은 채 일본 땅을 밟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건 작은 여행 가방 하나뿐이었죠. 남편은 먼저 와서 일자리를 구해놓겠다고 했는데 막상 도착해보니 그런 건 없었어요. 임신 7개월의 몸으로 아르바이트를 찾아다녔습니다. 일본어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편의점에서, 식당에서, 청소일까지 닥치는 대로 일했죠. 배가 불러올수록 일자리 구하기는 더 어려워졌어요. 하루 종일 걸어다니며 일자리를 찾다가 가게 앞에서 거절당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임산부는 안 된다는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몰라요. 발이 퉁퉁 붓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출산 비용을 마련해야 했죠. 한 달 반 동안 정말 죽어라고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하는 날들의 연속이었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했죠.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우겠다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한국에 들어가 아들을 낳았어요. 친정 엄마가 산후조리를 도와주셨는데 아이가 100일이 되자마자 저는 다시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갓난아기를 안고 비행기를 타는 그 순간 정말 막막했어요. 이 작은 생명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앞으로 우리 모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공항에서 나와 아파트로 가는 길, 아들이 제 손가락을 꼭 움켜쥐던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 작고 따뜻한 손길이 저에게는 모든 것이었죠.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우자. 그런 다짐을 했어요. 그 다짐이 저를 지금까지 버티게 한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땅에서의 시작, 그것은 두려움보다는 희망에 가까웠어요. 적어도 그때까지는 말이죠. 일본에서의 생활이 조금씩 안정되어 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퇴근 후 가방을 소파에 던져놓고 샤워하러 간 사이 우연히 가방이 열려 있는 걸 보게 됐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따라 뭔가 이상한 직감이 들었습니다. 가방 속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죠. 펼쳐보니 여러 개의 주소가 적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계속 반복해서 나타났어요. 그 주소가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게 뭔가?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그곳에 가보기로 했어요. 아들을 친구에게 맡기고 혼자 그 주소를 찾아갔죠. 우리 아파트에서 걸어서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있는 유흥업소였습니다. 골목 모퉁이에 숨어서 한참을 기다렸어요. 마음속으로는 내가 의심병에 걸린 건가 하면서도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손바닥에 땀이 나고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런데 정말로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젊은 여자와 함께 그 가게로 들어가는 모습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 정말이구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따질 수도 없었어요. 저는 가족 비자로 일본에 있는 신분이었고 갓난아기를 키우고 있었으니까요. 남편과 이혼하면 아들과 함께 한국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한국 경제 상황도 좋지 않았고 혼자서 아이 키우며 살아갈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른 척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도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랬죠. 참자. 그렇게 첫 번째 배신을 묵인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외도가 한 번으로 끝날 리 없었죠. 처음 발견한 후 몇 달이 지나자 이번에는 다른 여자와의 정황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늦은 귀가, 핸드폰을 뒤집어 놓는 습관, 갑자기 늘어난 야근. 모든 게 수상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따지고 싶었지만
아들 앞에서 부부싸움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1995년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잘렸거든요. 그런데도 매일 나간다고 하더니 알고 보니 여자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였죠. 도대체 뭘 하고 다니는 거야? 생활비는 모두 제가 벌어야 했어요. 아들은 이제 5살이 되어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등원시키고 제가 일하러 가는 그 바쁜 일상 속에서도 남편의 거짓말은 계속됐습니다. 한국에 데려가면 달라질까 싶어서 1997년 온 가족이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남편의 본성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동창이라는 여자와 바람을 피웠어요. 제가 일하러 나간 사이 집에서 만나기까지 했죠. 이웃이 알려줘서 알게 됐는데 집에서까지? 그때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벌어온 돈으로 생활하면서도 다른 여자들과 노는 남편을 보며 이제는 정말 한계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한국에서의 생활도 쉽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와 달리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었고 남편은 여전히 집안일은 하지 않으면서 자기 할 일만 했어요. 아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했고 저는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결국 2년 만에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했죠. 그때 아들이 엄마,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이사 다녀야 해? 라고 물었을 때 정말 미안했어요. 안정된 보금자리 하나 마련해주지 못한 엄마가 되어서 말이에요. 2000년 일본으로 다시 돌아온 저는 작은 한국 식당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을 모두 투자해서 시작한 사업이었어요.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 같은 한국 요리를 파는 작은 가게였죠. 처음에는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재료 준비부터 조리, 서빙, 설거지까지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어요. 손님이 많아지면서 도저히 혼자 감당할 수 없게 됐을 때 주방 보조를 구하게 됐습니다. 그때 들어온 사람이 김말이었어요. 저보다도 그리고 제 남편보다도 훨씬 나이가 많은 여인이었죠. 67세라고 했는데 어머니 뻘 나이라 방심했을지도 모릅니다. 나이는 많았지만 일 경험이 많고 성실해 보였어요. 사장님,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마리는 처음부터 거침없이 다가왔습니다. 저도 언니라고 부르며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외국에서 혼자 사업하는 저에게는 그런 따뜻함이 정말 고마웠거든요. 마리는 일도 잘했고 손님들한테도 친절했습니다. 일본어를 잘 못하는 제 대신 손님 응대도 도와주고 때로는 가게 운영에 대한 조언도 해줬어요. 저는 마리를 믿고 가게 일을 많이 맡겼습니다. 남편도 마리를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평소에 직원들과는 별로 친하게 지내지 않던 남편이 마리와는 자주 대화하고 함께 웃는 모습을 자주 봤거든요. 남편과도 금세 말을 놓고 장난을 치며 웃는 모습이 묘하게 신경 쓰였습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편하게 지내는 건가? 그런데 아르바이트 하던 대학생이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어제 사장님하고 말이 이모 가게 문 닫고도 늦게까지 술 마셨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동료들끼리 회식하는 것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런 얘기가 몇 번 더 들려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직원이 늦게까지 술을 마시면 다음날 일에 지장이 있다고만 말했어요. 하지만 그런 날이 몇 번이고 반복됐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가게 운영이 안정되면서 CCTV를 설치했습니다. 도난 방지와 직원들 관리를 위해서였죠. 그런데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어요. 남편이 아침에 가게를 열 때는 CCTV를 꺼두고 제가 출근할 시간에 맞춰 다시 켜놓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전기료 아끼려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몇 번 반복되니까 뭔가 수상했습니다.
왜 자꾸 CCTV를 끌까? 어느 날 일부러 퇴근하면서 CCTV를 원격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설정해 뒀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집에서 몰래 확인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별 다른 게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됐죠. 남편과 마리가 주방에서 그 짓을 하는 게 화면에 잡힌 거예요. 뭐야, 이게? 그것도 1시간 후면 제가 출근할 가게에서 말이에요. 그 순간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마우스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 영상을 USB에 저장했습니다. 며칠 더 지켜봤더니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1시간 뒤면 제가 출근할 가게에서 두 사람이 추잡한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동생이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굴던 말이 그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 순간 저는 반격을 결심했습니다. 이제 참지 않겠다. 남편의 과거를 조사해보니 더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탈세 의혹, 술집 여자들에게 보낸 송금 내역, 그리고 마리의 전과 기록까지 모든 게 한꺼번에 드러났습니다. 마리는 과거에 사기 전과가 있었고 남편은 제가 모르는 사이에 여러 여자들에게 돈을 보내고 있었어요. 제가 열심히 벌어서 가정을 꾸려가는 동안 남편은 그 돈으로 다른 여자들과 놀고 있었던 겁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모든 증거를 수집한 후 저는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장부 송금 내역서를 모두 정리했어요.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는데 일본에서 한국인을 위한 법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수소문했습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 일본 법 체계에 대해 잘 아는 변호사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들이 말하더군요. 엄마, 제가 엄마 변호를 맡겠어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아들은 그때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있었지만 아직 학생 신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은 진지했습니다. 제가 일본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엄마 사건을 직접 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제야 아들이 왜 그렇게 조용히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모든 증거를 아들에게 보여줬지만 아들은 그때 당시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이상했죠. 아들은 이미 아버지의 모든 행태를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밤늦게 들어오지 않는 날들을 세워왔다고, 엄마가 혼자 울고 있는 모습들을 다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법학을 전공하게 됐고 언젠가 엄마를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숨기려고 했던 고통들을 아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죠. 미안하다, 아들아. 아들이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더 많은 증거들을 수집했습니다. 남편의 계좌 추적, 마리와의 불법적인 관계 증명, 가게에서 찍힌 CCTV 영상들, 모든 걸 체계적으로 정리했어요. 아들도 법무 서적을 밤새 공부하며 이 사건을 어떻게 진행할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건 일상생활이었어요. 남편과 마리는 여전히 아무렇지 않은 듯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고 저는 그들과 매일 얼굴을 맞대야 했거든요. 특히 마리가 여전히 저를 동생이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굴 때마다 속이 뒤틀렸습니다. 드디어 재판날이 왔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남편과 마리도 각자 변호사를 대동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이었고 마리는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방청석에는 가게 직원들과 몇몇 지인들이 앉아 있었죠. 재판장이 들어오고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제 변호사가 입장하는 순간 법정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바로 제 아들이었거든요.
남편 얼굴이 순간 창백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아들은 침착하게 자리에 앉더니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이혼 사건이 아닙니다. 아들이 첫 번째 발언을 시작했어요. 제가 어릴 적부터 목격해온 아버지의 지속적인 불륜과 가정 파괴 행위, 그리고 모친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벌어진 불법적인 행위들에 대한 종합적인 심판을 요청드립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을 세워왔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아들은 차근차근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CCTV 영상이 법정 스크린에 재생되는 순간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곳은 제 어머니가 평생을 바친 가게입니다. 그런데 제 아버지는 이렇게 더럽혔습니다. 그 후에는 남편의 계좌 내역, 마리의 전과, 기록, 가게 직원들의 증언이 이어졌죠. 모든 증거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아들의 법리적 설명도 완벽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30년간 이 모든 배신과 모욕을 참아왔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어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필요도, 참아서도 안 됩니다. 마리의 변호사가 반박하려 했지만 아들이 제시한 증거들 앞에서는 별다른 반박거리를 찾을 수 없었어요. 남편의 변호사도 마찬가지였죠. 그날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재판은 제가 완전히 승소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남편에게는 위자료와 벌금이 선고됐고 마리는 업무상 배임과 민사상 불법행위, 상간녀로 처벌받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가게의 소유권이 완전히 제 이름으로 넘어온 것이었습니다. 법원 앞에서 아들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더니 말했어요. 엄마, 이제 엄마 인생을 사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3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가게에 혼자 앉아 있으니까 정말 조용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시끄러운 일상을 살았는지 새삼 깨달았죠. 남편의 거짓말, 마리의 배신,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가게 간판도 새로 만들었어요. 대표 이수진이라고 크게 써서 달았습니다. 마리는 사라졌고 저는 다시 제 삶을 찾았습니다. 새로운 직원들을 채용했고 가게도 새 단장했어요. 메뉴도 다양하게 늘리고 인테리어도 바꿨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지니까 요리하는 것도 즐거워졌어요. 손님들도 사장님이 더 밝아지셨네요 라고 말해주더군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아들은 이제 정식 변호사가 되어 자신의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가게 한쪽 벽에 아들의 변호사 명패를 걸어뒀어요.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 중 하나가 됐습니다. 가끔 가게에 들러 밥을 먹으면서 엄마 요리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말해줘요. 그럴 때마다 정말 행복합니다. 제가 이 모든 고생을 한 이유가 바로 이 아이 때문이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배신과 고통이 있었기에 더 강한 제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30년간 남의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정말 제 인생을 살 거예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 때마다 이 모든 것이 진짜 제 것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이제 제 인생의 주인은 저입니다.